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문화통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문화통치 전에 이제 3.1운동 부분이 있잖아요. 3.1운동은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부터 이제 문화통치부터 이제 볼게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이 문화통치가 시작됐는데, 문화통치라는 말 자체도 일제가 갖다 붙인 거죠. 이 무단이니 문안이니 능마든 다 일제가 이렇게 정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문화 통치를 왜 했냐? 자, 이 배경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3.1운동이죠. 3.1운동. 그 3.1운동 때문에 이제 국내적 비판이 이제 쏟아지게 되고, 여론도 악화되고 하니까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국내 사정을 볼 때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큰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서 할 때도 좀 얘기하겠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일본의 큰 그 정치적 민주화를 일으키는데, 일본의 어떤 그 보통선거 실시나 정당 정치, 사회주의 운동의 격화,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등등을 갖고 이제 무단에서 이제 문화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표면적으로 많은 변화가 불려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화통치를 포병한 일제는 가혹한 식민통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포면적으로 이제 제시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요걸 이제 그 앞에 부분에서 좀 그 정리를 했거든요. 그 정리 내용을 보면, 자,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다음에 헌병 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에 넘어간다. 그렇지만 오히려 공찰 간사나 인원 비용이 크게 증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때 이제 고등경찰제를 실시했죠. 음. 그래서 사상범을 이제 뭐냐면 잡기 위해서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고등경찰제를 실시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냐면 그 안기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뒤에 또 얘기했지만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그러면 사상범위 증가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인들의 참정권을 이제 부여하고 지방자치제를 이제 선정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실제로 참정권이라는 거는 이제 자치제하고는 좀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참정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일본 의회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를 그 지역 선거구처럼 일본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지역 선거구가 설정되고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일본의 중의원에 갈 수 있는 거야. 그 하원에 해당하는. 자, 이걸 이제 뭐냐면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잖아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인들이 이제 대표를 뽑아서 잉글랜드, 영국 의회에 이제 보내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데 참정권은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그러니까 이제 1933년인가 43년인가 44년도에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참정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의원 이제 그 뭐냐면 선거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 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실현되지 못했던 거고,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의회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갔는데, 뭐 조선 그 뭐냐면 그 의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된 건 시의회나 뭐 도의회 이런 것들에 의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실시하고 선정했는데, 막상 보면 그 요게 도나 부나 군나 면 협의회가 설치됐고, 실제로 이 도평의회를 제외하고는, 아니 부 그 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없는 그냥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한정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협의회도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의결권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의결권이 생겼죠. 이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한다. 그래서 이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중앙일보 이런 그 신문들이 발행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중앙일보는 지금 중앙일보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식민지배 인정 범위 하에서 허용했고, 검열 제도를 강화해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간, 폐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보통학교,
고등학교를 증설하고요. 수업 연장도 이제 보통학교 기준으로 해서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보시면 그 보통학교를 이제 증설할 때 뭘 내세웠냐면 처음에는 6년 1교주의를 내세웠죠. 10년대는. 근데 20년대 들어오면서 3년 1교주의를 내세웠어요. 3년에 한 개 보통학교를 증설하겠다. 근데 실제로 보면 보통학교조차도 크게 부족했고, 그리고 이거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돈 내고 가야 돼, 보통학교.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되게 낮았다. 보통학교 나올 정도면 한 전체 인구 중에 10%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고등교육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 또 고등학교 자체를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뭐냐면 주려고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얘들 입장 볼 때는 고등학교 정도는 많이 만들어줘야지 일본에 이제 뭐냐면 쉽게 동화될 수 있잖아.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뭐 일본 역사도 가르쳐주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근데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많이 증설하지 못했어요. 얘네들 의도하지 의도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그때 이제 일본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일본어를 사용하고 해도 왜냐면 여기 뭐 고등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민족 말살 통치 시기 30년, 40년 넘어가도 이때 이제 일본 애들이 뭔가 공지를 이제 띄워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알려줄 때는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도 같이 사용했어요. 한글도. 왜냐면 그래야지 알아들으니까. 예.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통치를 이제 내걸었던 이제 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 총독던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 3대, 5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도 했고 그 앞에서 이제 자치론 같은 것도 이제 뒤에서 봐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때 이제 이 사람의 시정 방침 훈시가 예전에 기출사료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내지인과 동일시한다. 일시동일이라고 해요. 일신동일. 예. 그래서 한국인들을 내지인과 동일한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차별했죠. 동일하게 대하고 싶지만 너희들은 그 뭐냐면 내지인보다 좀 더 약간 미개하기 때문에 먼 훗날에 해줄 테고 이거 목표치고 지금은 차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신 동일한 것은 앞으로 나갈 목표지 지금 당장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얘들 민도가 낮기 때문에 인도를 어느 정도 향상시킨 다음에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해군 출신이에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안 좋죠. 얘네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정보 공유도 안 해. 나중에 이제 그 해군에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어디요? 진주만을 공습을 했잖아요. 근데 진주만 공습도 이제 육군한테 안 알려주고 나중에 육군이 자체 이제 첩보망을 가동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알아놨다고 하거든요. 해군하고 육군하고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육군 안에서도 해군 도움받기 시작했고 자체적인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래. 좀 약간 이상한 군대인데 하여튼 대부분 이제 그 총독들이 육군 출신인데 사이드 마코토는 좀 특이하게 해군 출신이야. 이 사람이요. 예. 하여튼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총독의 육해군 대장만 임명하도록 한 구정을 바꿔 문관이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렇지만 실제로 한 명도 문관 총독이 임명되지 않았죠. 그다음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이제 경찰 수라든지 그다음에 경찰 간사는 더 늘어났다. 그리고 고등경찰제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일제간이 항복하에 물러날 때까지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경찰 간서나 인원, 비용은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이제 1920년대에 뭘 주장했냐면 참정권이니 뭐 자치론이니 뭐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정권은 이제 일본의 중의원에 이제 뭐냐면 그 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고 지방자치는 우리 같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시의회나 도의회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 제대로 안 됐죠. 그냥 요거는 아예 이제 되지도 않았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좀 하는 척만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던 건 뭐냐? 이건 독립운동을 자치운동을 유도해서 신생을 양성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먹혀 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독립운동 안에서 민족주의 자치론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타협적 민족주의가 되잖아요. 그 이들 대부분 이제 친일파들이죠. 예. 이강수나 뭐 최진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고, 따라서 이제 그 자치론에 입각해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21년 기출문제 나왔던 게 조선의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뭐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그 오늘날 경기도 의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지방의회죠. 예. 그게 설립되지 않았고 이거 주장했지만 안 됐고 그다음에 지방의 평의회 부, 군, 명 협의회가 이제 자문기가 설치했는데 자, 이 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자문기군이었지만 이 30년대 의결기관으로 바꿨죠. 요거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이제 그때 이 부라는 거는 12개 부가 있었잖아요. 주로 일본인들이 다수 이제 살았던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참정권을 그러니까 선거권을 줄 때도 부 협의회 선거권을 줄 때도 항상 이제 제한 선거. 한국인들은 이제 여기 선거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받은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 좀 친일파들 그런 사람들이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 관련된 내용에 보면 예전 시대사 청소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요즘 나오는 수준 보니까 굳이 그런 책까지 읽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냥 심부셈이나 교과서 정도 읽으면 그냥 다 커버가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굳이 어렵게 해서 공부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물론 이제 많이 읽으면 좋지. 다양한 책을 읽으면 좋아요. 예. 그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점수는 받아가지고 합격은 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무 책을 읽게 너무 늘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시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자, 하여튼 그렇고 자, 허울뿐인 문화정책을 볼게요. 자,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들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신문이 발간이 됐고, 하지만 일제는 검열제도를 강화해서 식민통제 비판하거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사는 삭제했죠. 자, 심할 경우에는 정관 폐간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집회나 단체 활동도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07년부터였고 1919년 20년 전까지는 이게 그 보안법이다 해가지고 아예 이제 뭐냐 집회나 단체 활동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나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뒤에 이제 신간회 같은 단체도 있죠. 신간회하고 그 비슷한 이름은 비슷하지만 구한말 때 신민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일까요? 글자 수의 차이도 있지만 그 글자 차이도 있지만 요거는 합법 단체고요. 여기는 비밀 결사죠. 왜 1990년대 비밀 결사나 이렇게 신민회 같은 단체들 비밀 결사했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보안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아예 한국인은 집회 결사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학교라든지 뭐 종교단체 뭐 그 정도만 인정해주고 사회나 정치 결사 같은 거는 아예 금지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일제는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증서했죠. 그래서 고등보통학교는 오늘날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그 학교인데 이때 이제 수업 연한도 늘려놨죠. 보통학교를 이제 4년에서 6년, 그다음에 보통학교를 6면 1교주에서 3면 1교주의를 하겠다고 했고 그렇지만 이제 막상 돈이 모자른 거야. 그 보통학교조차 그 수가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유상교육이었죠. 돈을 뭐냐면 줘야 돼. 그래서 보통학교 들어갈 때도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입학 시험이 뭐 대단한 어려운 건 아니고 비싼 이제 고액 화폐를 보여주고 이게 얼마냐 나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좀 있는 집 자식들은 고액 화폐를 보면 많이 다뤄보니까 아이고 몇만 얼마짜리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없는 집 자식들은 맨날 동전만 갖고 있다 보니까 고액 화폐만 보면 이게 무슨 돈인가 이거 몰라. 그러면 여기 떨어뜨리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 목적은 보통 학교에서 그 학교 그 월사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잘 낼 수 있는가 등록금을 그걸 이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에 한국인들은 취향이 매우 낮았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요때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했죠. 예. 그래서 여기는 2차 조선교육령 내용이 없는데 뒤에 내는데 한번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는 역교도하고 또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좀 보겠습니다. 예. 2차 조선교육령을 보죠. 원래 이제 조선교육령 이전에 1차 조선교육령 개정이 있었어요. 자, 이게 1920년에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수업이 가능했죠. 네, 이거는 역교동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사 관련된 내용 보면 이때 1차 조선족 개정을 2차 조선족으로 개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후퇴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1차 조선교육령 자체보다 나빠진 게 아니라 개정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요길 계약을 해버린 거죠. 요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명목상 한국인과 그 일본인대 동등한 교육을 포방했지만 실제로는 이원적인 교육 체제 예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일본인 교육학제하고 한국인 교육학제가 다르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통합된 것이 3차 조선교육령 때 1938년 때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연원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조선인도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이 가능해. 보통 일본 고등학교 이제 그 당시 고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중학교라고 했어. 중학교. 우리는 고등보통학교라고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죠. 이것도 이제 대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능했던 건데 그때 이제 경성제국대학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일본이 제국대학, 국립대학이죠. 7개의 그 제국대학을 세우거든요. 그 중에 네지 일본 본토엔 4개 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3개 정도 이제 만주, 오늘날 이제 타이페이, 그다음에 여기 서울에 3개를 세웠어. 이 경성제국대학.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을 한국인에게 할당했다. 그 3분의 1은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 그다음에 3분의 1은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의 1은 한국인에 할당 이렇게 있죠. 그 경성제국대학 들어갔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교육 내용을 보면 일본 문화의 어떤 동화를 강조했고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했고요. 한국 역사와 지휘 시간을 축소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앞에 1차 조선 교육령이 아니라 1차 조선령 개정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거보다 더 축소됐고 자, 1차 조선 교육령 개정부터 한국어와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이제 했죠. 자, 근데 예전에는 개정 때는 1차 개정 때는 독립된 과목으로 배우는데 이제 일본어하고 일본사를 배울 때 같이 이제 연관시켜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사나 일본 역사 뭐 지휘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지휘를 이렇게 혼합한다든지 일본어 배울 때 한국어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는 제가 역교동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참문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면일교주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당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개장서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민족주의 확산되니까 일제는 서당 규칙 같은 거 만들어서 규제는 했지만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삼면일교주를 내갖고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재편하려고 했어. 적어도 이제 기본교육은 다 시켜가지고 적어도 일본어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역사 문화를 익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죠. 삼면일교주이지만 실제적으로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 공립학교. 일본이 의도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통치할 때도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얘기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기 그 옆교론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 자세하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문화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게요. 3.1운동 이후 일제가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내세운 의도는 한국인들 강력한 저항과 나빠진 국제여론을 무마하려고 했다. 특히 이제 3.1운동 이후에 국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 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암리 그 학살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신으로 타서 알려지니까 예전에 일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국인들은 참 일제 통치하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뽕을 쳐놨는데 갑자기 제암리 학살 사건이 그것도 사진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나빠진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무마시킬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제는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어. 예. 그래서 미국한테 수출도 하고 미국하고 이제 사이좋게 이제 지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나빠지면 이제 수출기도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했던 거야.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관리와 교훈의 제목을 읽고 칼을 찼던 것을 폐지하는 등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이거 외형적인 변화고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철저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일제가 1군 1경찰서 일면 주재소라는 것을 제도를 확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이겠죠. 자, 이게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법이죠. 네. 이 법은 그 일본 사회도 중요해. 원래 이 법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뭐냐면 1920년대에 이제 그 보통선거제가 확립되면서 일본 애들이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사회주의 세력이나 정당들이 이 국회에도 진출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선거를 실시할 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실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 건너온 거야.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실시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실시했던 이 치안유지법, 일본에 실시한 치안유지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네, 일본은 학술적 목적으로 뭐 사회주의 서적을 좀 읽거나 연구하는 건 그냥 내버려뒀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걸 읽지 못하더라는 거야. 하여튼 더 강력하게 이제 처벌했는데, 자, 국채를 번역한다는 건 뭘까? 청황제를 부정하는 거죠. 사유재산을 부인할 목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죠.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금고에 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났냐 하면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맨날 이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해체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1차 조선공산당, 2차, 3차, 4차까지 쭉 가는데 매번 해체가 되는 거야.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도 탄압을 했는데 국채를 번역한다는 게 청황제를 부정하는데 이게 너무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선어학회를 이제 사건을 일으킬 때도 조선어를 가르치고 연구한다는 거는 그 청황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탄압을 받죠. 이것도. 그래서 일제가 식민통제를 부정한 사회주의나 독립운동가의 처벌 규정을 법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일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국적법이 실시돼서 이제 자기 국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적법을 보류하고 총독부 연구를 통해서 계속 살아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선 국적만 유지하도록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외국 국적을 얻을 때 자기가 미국인, 중국인 이런 식으로 내세우면 예, 적용하기 힘드니까 탄압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해외 활동할 때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치안유지법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외에도 여긴 안 나왔지만 또 뭐와 관련된 법이 있냐면 사상법 관련된 법을 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 보면 자 치안유지법을 이제 두 번에 또 거의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 사상권 보호 관찰령을 공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뒤에 얘기지만 그 다음 어 조선 사상 예비 구국령을 공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 범죄 처벌법 같은 것들 이제 만들었어요. 그 3.1운동 이후에 보안법을 단점을 개선. 보안법은 최고형이 2년이거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했고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도 처벌 가능하도 했다. 이게 이제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매하고 모호하게 적혀 있어갖고 해석 여하에 따라 자기 꼴리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 간첩법 같은 걸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공시설에 사진 찍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간첩형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잡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법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한국인들 감시와 억압이 이제 심화되고 감옥이 증설되고 사상범들이 증가됐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포방하면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친일세력 양성하는데 특히 지식인, 자본가, 지휘층을 적극 포섭을 했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 그 당시에 친일파를 양성하자는 거야.
3.1 운동을 이제 겪고 나서 3.1 운동이 우리가 이제 그 의의 중 하나가 거족족이라고 했잖아. 거족족.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야. 위로부터 해서 아래상까지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1910년대에 체날파드는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두들겨 팼어. 그러니까 이제 느낀 거지, 얘들이. 안 되겠다. 영국의 통치제를 배칭마킹해서 윗대가리들을 이제 뭐냐면 친일파도 뭐냐면 포섭을 하자. 예전에도 이 친일파가 있었죠. 을사오적 같이 이제 뭐냐면 1세대 친일파가 있었는데 얘들은 이제 소수의 이제 개별적인 정치가들에 불과했는데 이때 들어서 3.1 운동 이후부터는 각 분야의 그 뭐냐 지도부들을 포섭을 해서 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친일파 만들고 아니면 자본가 또 지주계층들 앞에서 이제 얘기한 저 식민지 지주회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또 있는 자드니까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서 뭐냐면 친일파를 양성하고 또 거기에다 뭐 자치론이 어쩌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친일 세력을 양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문화통치는 한국인들 이간 분열하여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고요.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는 민족 분열 통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격 관련된 내용이죠. 문화통치의 성격 관련된 내용이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의 실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좀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친일파 관련된 대책이 있어요. 그래갖고 친일 인사가 각 종교단체 지도자들 후원하고 수재 교육을 명목으로 친일 지식인들 양성하고 엘리트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각계각층의 이제 상층부를 자기 편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다. 종교단체, 사회단체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중앙 집권화 시킨 다음에 그 상층부를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 예문과 관련된 거죠. 일신동인이란 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일신동인이라는 것은 일본인이나 내진이나 한국인은 동일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거는 민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인을 좀 일본보다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라기보다 차이를 둬서 이제 두고 있고 언젠가는 한국인들 민도가 상승하면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해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좀 보겠습니다.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보면 이제 여기 문화통치 포괄 관련된 내용 있죠.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는 한방경찰 동원의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한결 깨닫고 식민통치 방식을 바뀌게 되는데 이른바 문화통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인의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뭐 구체 내용이 있죠. 앞에서 읽었으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하면 한국인들에게 대해 이제 원성했었던 게 태형제도잖아요. 그러니까 태형제도가 이때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문이 뭐냐면 폐지됐냐? 그건 아니죠. 고문 계속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라고 볼게요. 그래서 그러나부터가 이제 뭐 한계나 성격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의 불만을 달래는 기만적인 수책에 불과했다. 실제로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문관 촌등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경찰 제도가 확대돼서 경찰 간서와 인원, 비용이 3.1 운동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제는 1군 1경찰서와 1주재소가 확립됐고 고등경찰제를 실시했다. 앞에 없는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게 내용이 비슷해. 근데 각각의 교과서마다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좀 심화돼서 이제 파고든 거 있거든요. 특히 이제 탐구 주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있는 심화서보다 더 훨씬 더 뭐냐면 그 심화된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 제가 읽을 때 해당 교과서에 그 국적법 관련된 내용은 보통 우리가 보는 심화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아마 그 논문책에서 이제 요약을 해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신문 발행을 허용했지만 검열을 통해서 기사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압수 정관을 하기도 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있고 또한 치안유지법을 이용해서 한일 민족운동과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족주의자도 탄압을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드 마커트의 시정 방침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하면서 문화 통치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 요소를 작용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이토 같은 경우에는 육군 출신이 아니라 좀 해군 출신인지를 몰라도 좀 말랑말랑해요. 예, 겉으로는 온화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뭐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분열 정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일제는 이제 한국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지방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처럼 구면협의회를 민선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예전에 임명제였는데 민선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도평회를 설치했다. 예, 요거는 없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임명제였는데 민선으로 했고 그다음 도평회가 이제 이때 1920년에 설치됐어요. 그래서 1920년에 지방자치 관련된 법이 있고요. 그걸 1930년에 개정을 했죠. 아마 20년 법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구는 오늘날 지방의회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관이 뿐고 주로 1번이나 친일사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30년에 이제 뭐냐면 법을 개정하면서 요 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주어지죠. 예, 물론 제한선거 형태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여기에 보면 경성부 협의회라고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부자가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30년에 의결기관이 됐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의결기관은 자문기관이든 이제 선거를 할 때는 이제 제한선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세 번째 달력부터 두 번째 달력 일제 이제 뭐냐면 관련된 학교 교육 정책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 분열 정책 관련된 성격이 있죠. 그래서 문화 통치는 제한된 자유를 허용하면서 일제 협력자 양성한 반면에 한일 민족 운동을 탄압하는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 그래서 문화 통치에 동조한 일부 지식인들은 민족 개조론. 이 민족 개조론을 누가 주장했냐면 이강수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 이방수가 동아일보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신문에서 사설을 실었죠. 뭐 민족적 경륜인 같은 그 사설에 보면 한국인이 쇠퇴한 이유는 민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보고 민족성 개조를 주장했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약소국의 침략 지배를 정당화 논리와 매우 같이 한다. 사회 개조는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친일파 양성 정책은 아까 처음에 것처럼 각계 각 분야에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상위 계층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친일파를 만들고 여러 혜택을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단체들이 난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단체, 각 종교마다 하나로 다 통합을 해서 중앙 집권을 만들어. 그래서 그 윗대가리만 장악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친일파를 양성했다. 그러니까 1세대 친일파와 달리 2세대 친일파는 각계각층의 이제 사람들을 포섭해서 했고 영국식 통치 제도인 이제 디바이드 룰, 분리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했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성교과서를 보죠. 자, 허울뿐인 문화통치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3.1운동이라니까 문화통치를 포방했다는 거. 근데 문화통치 실상이 표면적인 거와 좀 다르다는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친일파 양성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좀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한국인에게 자치권과 자치권을 참정권과 자치권을 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요 내용이 좀 다르다고 했죠. 요거는 그 일본 의회에 있는 중의원의 이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그 선거권을 주겠다. 그래서 영국에 보면 이제 아일랜드에 보면 아일랜드 민족당 있잖아요. 예, 얘네들처럼 영국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투표권을 주겠다라는 거고, 이 자치권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뭐 시, 도, 군, 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의회를 개설하겠다. 지방의회 같은 것, 대표적인 조선의회 같은 것도 여기에 자치권 중에 하나요. 자, 선전하면서 조선의 자문기구인 중천을 확대해서 지방제도 개편했다. 그리고 이제 부면협의회를 의결권이 없는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읍 같은 경우에는 읍은 예전에 이제 면 중에 그 도시 그 인구가 좀 크고 좀 그런 도시 시가지가 형성된 읍이 있어요. 면이 있어요. 이거 지정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 외에도 이 지정면을 도시로 보면 되거든요. 예. 여기 부하고 지정면을. 근데 이 지정면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도시들이 많아. 뭐 안동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근데 얘들은 부를 이제 집어넣지 않고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1920년 넘어가면서 30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름을 읍으로 이름을 바꿔. 읍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제 세금을 낸 지주와 자산가에만 부여했다. 결국에는 대부분 정치기구는 이제 일제 충성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른바 그 문화통치는 일제 협력한 7, 8을 육성하여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 주 목적이었고 실제로 일부 한국인들 일제 타협을 주장하면서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인에 의해 진출해야 된다는 참정권 운동가 네,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회를 수립하는 자치운동을 이제 벌였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했다는 거죠. 이 자치운동을 했던 은행 같은 것도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지방지자체의 실제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고 그 한국 사람들 극소수다. 그래서 오늘날 조선사람 지방자치제에 관여할 자격도 상실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해당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해당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앞부분에는 이제 뭐그 표면적으로 이제 그 문화 통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있죠. 여기까지네요. 예,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서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이제 개관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개벽을 비롯한 다양한 잡지를 발간되어 언론 활동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신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잡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개벽은 좀 외워두세요. 개벽은 청도교의 대표적인 잡지예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 6월 창간된 청도교 청년회의 기간 잡지다. 논설과 만평으로 식민지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대중에게 알렸고 개조론, 문화주의, 계급주의 등의 세계의 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실 비판을 수반하는 기사는 많았던 만큼 1926년 8월에 폐간되기까지 내내 일제 검열과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요 개벽 되게 유명하니까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도교 기간지로서 이제 발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그거의 허구적인 내용이죠. 이게 문화 통치가 표면적으로 잘 안 됐다. 허구적이었다. 이런 것들 이제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검열 기사들이 일부 삭제된 신문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검열된 부분들이 되게 보면 이게 백지로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할자 인쇄도 했기 때문에 보고 일본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걸 할자를 뒤엎었어요. 거꾸로 하면 이게 백지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자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그 뒷면만 이렇게 해서 찍어 나오니까 이런 식의 백지가 이제 나온 거야.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서 이제 한국인들의 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반 한국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일본인가 다니는 학교와 학교 계통과 명칭이 구분되어 차별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한국인들은 보통교육, 고등학교, 고등고등학교, 여자고등고등학교, 전문학교 이렇게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대학 이런 계열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 한 단계 위고 이쪽이 한 단계 좀 낮은 거야. 낮은 건데 이게 이제 1차부터 2차까지 했다. 그렇지만 3차 때 1938년에 일원화되면서 내성일치라는 명목으로 이쪽 계열에 맞추셨죠.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여기는 이제 나중에 명칭이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1941년에. 자, 4년제 보통학교가 일제강점기까지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6년은 연장됐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4년제 보통학교가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고 사범교육은 보통학교 교원 양성에만 한정됐고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개의 중요한 도시대에 사범학교를 만들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사범학교 정도 나오면 대단한 끝발이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교대 정도 나오면 그래서 상당히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해야 되고 잘하고 그랬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사범학교 나온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구 사범학교를 나왔어. 예. 자, 하여튼 근데 하다가 이제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 좀 하다가 때려치고 저기 만주로 가서 만주 사관학교에 들어갔잖아요. 늦은 나이에. 예.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정하기 위해서 지방제도 개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에서는 일본 유력자로 구성된 부협의회가 있는데 임명제였던 걸 선거제로 바꾸고 나중에는 이제 뭐냐 의결기구로 또 해주죠. 자, 선거권에도 세군 납부액을 기준으로 제한을 둬서 한국인들이 극히 일부 지주나 자본가만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근데 이때 지방의회라는 의미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이제 부나 면이나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아. 위원회 이런 것들. 지방의회라고 볼 수는 없죠. 그 협의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일부 한국인들은 일제 통치에 협력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친일파 육성하려 관련된 내용들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받고, 그 1920년대 이제 뭐냐면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1920년대 경제정책은 이제 주요 내용은 삼미증식계획이죠. 요거 많이 나왔죠. 삼미증식계획. 네,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상형 폐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간세 폐지 뭐 이런 것도 있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삼미 증식 계획을 이제 볼게요. 삼미 증식 계획은 총 우리나라에서 3번 실시했어요. 3번. 근데 1차, 2차는 이제 주로 1920년에서 30년 중반까지 실시했던 거고 3차는 이제 40년대에 실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삼미진식 할 때 이 3차는 안 뜨죠. 왜냐면 이때는 이제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쟁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한 거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은 1차와 2차 때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미진식 계획을 실시했다는 거. 배경을 보면 일본에는 이제 공업화 진전으로 그냥 일본 같은 경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여러 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철수하잖아요. 아시아 시장에서. 그 자리를 일본이 건너와서 이제 거기 차지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20년대 일본이 상당한 고도화, 공업화가 일어나지고 그리고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촌항도를 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농촌에 쌀이 부족하잖아요. 쌀 부족이 심각해. 어. 그래서 이제 쌀을 달라고 해서 민중대 폭동까지 일어나고요. 심지어 내각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쌀을 어디에서 메꾸려고 했냐? 한국에서 쌀을 메꾸려고 했죠. 물론 이제 예전부터 개항 이후에 계속 한국에 쌀을 이제 메꿨지만 이때는 더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아예 전칙 자체를 세운 거야. 그래서 삼미증식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고 한국에서 쌀을 증산을 추진했지만 그 계획량만큼 증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증산 목표를 실패했고 그렇지만 이제 쌀은 예정대로 반출했는데 어떤 식으로 반출했냐? 한국인들이 먹던 쌀을 뺏어다가 그 일본에 보냈던 거죠. 한국인은 이제 만주에서 조나 피나 수입해갖고 이제 먹게 하고 자 결과를 보면 일본 식량 사정을 개선됐고 근데 한국의 식량 사정은 악화됐죠. 영향을 보면 높은 소정률 지세, 증상 비용마저 운명에게 부담하고 토지에서나 대지주의 농장들이 확대된다는 거. 이건 자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소작농이 증가되고 농민의 하전민, 도시의 빈민화, 국외 이주 증가도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개요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왜 끝났냐면 나중에 34년에 들어가면 일본에서 자체로 농업공황이 일어나요. 일본도 이제 그 쌀이 부족하니까 이 당시 이제 대규모 이제 그 회사들이 그 뭐냐 대기업들이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농사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작도 이제 하고 대규모 농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쌀 생산이 막 올라 일본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값싼 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세요? 쫄딱 망하겠죠. 거기다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쌀이 남아돌기 시작해. 거꾸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쌀 수입을 금지시킨 거야. 일본 국내 사정 때문에. 그래서 1934년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자세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이 좀 약간 부족하죠. 삼미증식 계획의 중요성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요거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좀 하고 나서 읽을게요. 예. 자, 삼미증식 계획을 볼게요. 명분, 요것도 외워야 되겠죠. 요거 예전에 15년 기출문제 나왔어. 삼미증식 계획의 명분이 뭐냐? 물어봤거든요. 자,
조선 내 쌀의 수요를 대비하고 쌀 수출을 통해 농가 경제 향상을 도모한다. 그다음에 제국의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게 명분이냐? 실질적인 목적은 될 수 있죠. 대놓고 그런 소리 했겠냐 이렇게 하신 분 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15년 기출문제에 쓰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한 농업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본주의 종류에 필요한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가 정책, 저미가 정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쌀을 가져와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본은 산업화 정책으로 이초강도 현상이 나니까 식량 부족이 일어나고 쌀값 폭등이 나고 부족한 쌀을 한국에 수탈하려고 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독점 자본이 성장해. 1920년대로 가면 일본이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더 이상 자본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그건 잉여 자본들이 이 쌀 농사에 투자하면서 있고, 30년대는 중화학공업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이제 한국에 계속 투자하려는데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 해사령이죠. 그러니까 해사를 폐기시켰던 거야. 예. 더 이상 이제 통제할 필요가 없겠죠. 일본의 잉여 자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만약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데 투자해야지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20년 15년 계획 두 번에 두 차례 했지만 아까 이제 3차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그 1차와 2차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해서 실시를 했고, 삼미 증식의 방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거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해. 기출문제 나왔죠. 토지 기장하고 농사 기장 이렇게 있는데, 토지 기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질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계 개선, 수위식을 만드는데, 이 수위식을 만들려면 저수지나 이런 것들은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조합 같은 걸 만들어요. 수리조합. 그리고 회원들에게 수리조합비를 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이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뭐 양주군이 있다. 아, 제가 사는 곳이 양주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드는 건데, 이제 양주에서 이제 그 땅 부자들이 전체 뭐 70%를 가지고 있어요. 몇몇 그 땅 부자들이 한 10명 정도의 땅 부자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수의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30% 중소지주나 자작농들은 자기 의사 상관없이 자동으로 이제 수의조합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수의조합비를 내는 거야. 수의조합비를. 근데 이 문제는 이 수의조합비가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주주든 이제 뭐 중소지주든 자기 돈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대지주들은 너무 저리도 빌려준데 반해서 중소지주나 자작농들에게는 뭐냐면 너무 고지도 빌려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감당할 수 없죠. 원리금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토지를 이제 뭐냐면 팔거나 아니면 저당을 잡혔으면 이제 은행이 이제 그걸 이제 돈을 못 갚으면 갖다 팔죠. 그 헐값을 누가 사들이냐? 헐값으로 요 대주주들이 사들여.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그 일본인 대주주나 대기업들, 한국인 대주주들이 농장을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죠. 예, 양극화가. 그래서 얘네들이 농장을 만들고 하니까 이제 고유의 소작물을 부과하게 되고, 이게 1920년대 이제 소작쟁이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수혜주의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목전환. 지목전환은 이제 원래 밭이었다가 논으로 이제 만들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 개간이나 간척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천수답의 수리화. 천수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벌다는 수리 시설 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위주로 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통년에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 갖고 물을 공급하는 수리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 수의조합 같은 걸 집중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소지주나 자장의 몰락의 배경이 됐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농사기장 같은 게는 이게 품종기장이야. 이게 토지에다가 이제 뭐 같은 걸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이제 뭐냐면 좀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품종도 개량하고. 품종 개량, 화학 비료 사용, 경종법. 뭐 경종법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의미가 논사를 하는 방법의 개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뭐가 토지 개장이고 뭐가 농사 개장인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은 결국에는 이 계획량에 비해서 증상량이 부족을 해서 그 부족분을 뭐냐면 한국인들 먹는 쌀을 뺏어서 이제 갖다 보내는 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토지 개량을
계획에서 농산물 증대시켜 일본으로 이제 쌀을 수출했지만 농사 개량이 이제 부진해서 그게 뭐냐면 그 실적이 미비했다. 그래서 토지 개량은 어느 정도 됐는데 농사 개량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황으로 이제 산업자본이 조달이 난간했고 이걸 위한 특수예산의 목적 예산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 예. 그리고 토지 개량에 의한 수입보다 토지 수에 대한 수익이 높아. 이거는 일본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일본 정부 입장 올 때는 어떻게 하든 이제 토지 개량을 통해 수입 생산을 늘려고 여러 가지 정책 궁리도 해주고 되려는데 그걸 받고는 토지 계약은 대충 하고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소유. 그래서 이제 지가 상승을 통해서 그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 건데 지금도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등등. 그래서 이제 있고 산미증식 계획 결과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증상량이 계획력보다 적은 가운데 수탈량이 많았다는 거. 만성적인 신랑 구조에 빠지고 중국부터 콩이나 조를 수입해 갔던 거. 수의조합을 조합이 지주 중심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인, 조선인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고 토지 소유가 확장되고 거기에 또 농업군역에 배제됐던 이제 높은 국률을 빌렸던 중소지주, 자작농 이들이 배제됐는데 이게 아마 이 소작농 같은 경우에는 자작점 소작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주계층이 식민지 지배 담당자로 편입되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대토지 지주들 입장 올 때, 특히 한국인 대토지 지주 입장 올 때는 당연히 일본말을 들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독부는 이들을 이제 잘 포섭했죠. 그래서 협의회도 포섭시키고 그 이들에게 이제 당근도 던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친일파로 빠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쌀을만 짓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품화가 일어나. 미국 단자형의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돼서 요것만 짓다 보니까 이제 쌀값이 떨어지거나 풍년 때문에 등등 해갖고 자연적 경제적 변동이 취약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한 처럼 너무 고율의 소작농만 이제 뭐냐면 부과하다 보니까 소작쟁이가 빈번하죠. 1920년대 농민운동의 어떤 바탕이 되죠.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노농 총동맹이 결성되고 그리고 이게 분리돼서 나중에 조선농민 총동맹이 1927년에 만들어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하전민이 되거나 만주 일본 등지의 이주민이 증가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징식 계획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인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지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문은 52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지문 52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계기로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도 크게 늘어났지만 농업 생산력 이에 미치지 못하여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자,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한미징식 계획을 실시해서 식량 부족을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요 부족한 것이 아까처럼 일본에는 대규모 쌀폭탄까지 나오고 일본 내각이 물려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품종 개선 수익시설 구축, 경제 정리와 개간 사업을 통해서 쌀 생산을 늘려갔지만 증상량은 계획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일제가 예정대로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의 식량 사정은 개선됐지만 한국의 식량 사정은 나빠졌다. 그래서 일제는 그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만주에서 조나, 수수, 콩 등을 들어와서 보충했다. 자, 한국 농민은 높은 소득료와 지세, 공과금뿐만 아니라 비료대금, 수의조합비, 토지 개량비 같은 등 쌀 증상 비용마저도 부담한 이중적 수탈 구조를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중적 수탈 구조는 아마 이제 문맥상을 볼 때 일본에 의해서 또 지주의 수탈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수탈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면에 토지 회사나 이제 대지주들은 농민의 공공한 처지를 이용해서 대농장을 더 넓혀갔다. 그래갖고 이제 지주들은 쌀 수출을 위해서 큰 수익을 올렸고 산미 증식 계획 결과 그 당시 토목업자, 정리업자, 운송업자, 비료업자 등의 이익도 증대했는데 이때 지주들은 이제 모든 지주가 아니라 대지주죠. 중소지주는 몰락하는 계기가 돼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 결과 자작농 중 많은 수가 소작농이 되거나 하전민, 도시 빈민을 전락했고 이거는 이제 그 토지조사 사업하고 이제 연결돼 있죠. 더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주나 연해주, 일본 등지에 이주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 만평에 보면 수의조합비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 말했죠. 수혜주합비가 상당히 그 당시 농민들에게 상당히 뭐냐면 부담이 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상교과서 산미증식계획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산미증식계획 보면 제1차 세계대전 계기로 일본은 공업화에 이뤘다. 공업화는 도시 인구가 증가되어 쌀의 수요도 급증했으나 농업 생산에 이에 미치 못해 생량이 부족했고 그냥 일제는 한국의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자, 일제는 다수학 품종으로 벼종자를 기량하고 농사 기량하고 관련된 거, 이 내용들은. 음. 자, 요거는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토지 개량 산업하고 농사 개량이 있는데 이게 구분 안 하지만 농사 개량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농토를 개간하고 밭을 논으로 바꾼 거, 지목 변경이죠. 그 다음에 또 저수지나 제방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수의조합을 조직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토지 개량 사업하고 관련됐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수의조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볼게요. 자, 수의시설의 신설, 보수, 관리 등을 위한 만든 조직이었다. 지주가 이제 부담했던 건설비와 조합비를 소작농에게 전가인을 받았다. 자, 이에 농민들은 전국적인 수의조합 반대 운동을 펼쳤다. 자, 산미증식 계획은 이제 쌀 생산이 그다지 늘지 않았으나 일본으로 이출된 쌀의 양이 해마다 증가됐고 토지에서나 지주들은 이제 일본의 쌀을 팔아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높은 소작료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앞에서 소작한테 이제 부과했던 게 제 생각에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의미 같아요.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수혜주합회 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지주들이 이제 그 소작민에게 부과를 했다. 이거 자기가 내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 소장도가 당연히 이쪽은 이제 정가되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 종자계량비, 미조대금, 또 수의조합비가 떠맡게 되었다. 원래 이제 그 소장인들은 이걸 낼 필요 없죠. 이거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나 뭐 자장농들이 내는데 대지주나 이런 사람들 입장 올 때는 이걸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몰락한 농민들은 하전민 도시빈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 이주했다. 이렇게 있죠.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단은 여기 안에서 이제 지주, 얘네들만 이제 이득을 본 거죠, 대지주. 근데 중소지주나 자장농은 이제 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장민들도 이제 뭐냐면 원래는 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떠안기 때문에 얘네들 몰락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몰락한 땅을 대지주들이 이제 또 뺏어가면서 이제 토지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농장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소장로가 그 당시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주들이 내야 할 그 뭐냐면 수의 조합비를 소작인들에게 그 전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장로가 거기에 전가됐기 때문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금성은 이제 거기 밑에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 172페이지에 산미증식 계획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전국적인 쌀소동, 폭동이 나왔죠. 그 이에 이제 일제는 자국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고요. 산미증식 계획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산미증식 관련된 그 가정이 나와요. 수의조합 만들고 뭐 간접 사업하고 농기구 개량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영양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쌀 생산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쌀이 일본이 그대로 계획되고 그다음 그 부족분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수입된 그 작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지주에 떠안게 수의조합비와 각종 세금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삼미증식 계획으로 해서 쌀 가격의 변동이 취약해요. 이게 단작화 때문에 그런 거죠. 단작 농업이 이제 있고 그래서 실제 대공황으로 쌀값이 폭락하니까 많은 농민이 소작농을 몰락했고 대주주의 토지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소작농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 이거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대개분 요 계층들이 이제 이쪽 넘어가는 거죠. 이 지주 일부 중에 중소지주도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일본에서 쌀 소득이 일어난 까닭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다른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자 많은 농민이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에 이제 농업 생산력이 감소하고 1차 세계대전으로 쌀 수입마저도 감소하면서
일본의 쌀값이 급등하였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일본군이 시베리아 출병으로 이 시베리아 출병은 이제 이건 일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세계사 관련된 건데 그 당시 이제 그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병했는데 일본이 요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베리아 지역을 장악할 목적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여기 너무 많은 그 군대를 파견했어. 예. 하여튼 그래서 군량미에 대한 수요가 늘자 상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쌀을 사재기도 했다. 이후 쌀값은 일반 민중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폭등하였고 결국 일본 전역에 쌀값 인하도 요구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일본군의 12자 출병 때문에 쌀값이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 말하는 1920년대 이제 공업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해난교과서 좀 볼게요. 해난교과서는 이게 좀 약간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네 그 뒤에 있네. 예. 산미증식계획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산미증식계획 배경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 시행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친절하게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이렇게 딱 구분시켜줬어. 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먼저 토지개량을 보면 전자는 수의시설 확충, 개간과 함께 밭을 논으로 바꾸는 사업이고 후자는 품종개량과 비료사용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쌀 생산이 다소 증가됐다.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어디에 집중했냐면 농사 개량보다는 이 토지 개량 부분에 집중을 했죠. 자, 그러나 이 늘어난 쌀의 양보다 훨씬 많은 쌀이 일본 빠져나갔다. 자, 이 시기에 조선인의 쌀 소비량은 크게 줄어 같은 시기에 그 일본의 쌀 소비량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었고 수혜조합의 구역에 있던 마을의 경우 소작농이 가을 추수가 끝나면 물 사용을 목록으로 수혜조합비를 따로내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는 이제 지주가 내야 되는데 이 소작농들에게 이제 내기 했죠. 소작농 60% 정도였는데 여기에 봄에 빌린 비료값, 농장 자금에다 수혜조합비까지 붙여서 복통을 받았다. 자, 반면에 지주들은 농사기량을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에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이제 지주들은 토지를 확대하고 소장을 걷는 쌀을 일본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일제는 지주들에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줘 일제 식민지 협력제를 만들었다. 이걸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민지들은 이제 뭐냐면 그 지주를 말단으로 삼는 거죠. 이게 토지조사 사업에도 나와. 이게 이제 식민지 지주제를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민증식계획도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지주라고 해갖고 했는데 지주 안에서도 대지주가 있고 중소지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구별 안 해놨어. 근데 그 밑에 보면 중소지주를 몰락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구특강에도 그 중소지주 몰락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전거.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소지주들이 왜 몰락했냐? 그게 이제 큰 발단이 됐던 게 이 수혜조합 관련된 내용인데 수혜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원래 이 수혜조합은 이 토지 소유자가 나는 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장농을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소장인들이 정갈했죠. 하여튼 그 수혜조합은 토지 소유자들 자신의 농지에 관계용 저수지나 제방을 설립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 가동한 수혜시설 비용이 문제였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이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수혜조합 공사비를 정부가 보조하고 됐지만, 그러니까 참고로 볼 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쌀이 부족하니까 이들 나름대로 산미증식 계획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산미증식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한 게 아니라 일본이 했던 것들 연장해서 보시면 돼. 컨트롤 V, 컨트롤 X에도 보시면 되거든. 복복을 했다고 보시면 돼. 이때는 이제 정부가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 30%가 이자 불과해서 이자 분율이 아주 높았고 거기에다 이 정책 금융 자체도 대지주에게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이들 건드지 못해 자작농 토지를 팔고 소작농 전략이 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지주조차도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이 수의조합을 못 내서. 그래서 오직 일본인 지주 등 상당한 재산을 갖춘 일부 대지주, 그러니까 일부 또 한국인 대지주들만 이용해서 토지 소유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자료 해설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미증식 계획은 토지 개장 사업과 농사 개장 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토지 개장 사업은 관계 개선, 그다음 밭을 논으로 바꾸는 지목 전환, 개간이나 간척을 통해서 경착지를 이제 확장하는 거고 개간하고 간척의 의미는 아시죠? 개간은 항우지를 이제 하는 거고 간척은 저기 이제 뻘 같은 것들 메꾸는 것들이 간척이죠. 예.
자, 특히 조선총독부가 주역한 관계 개선 수혜주어 사업은 식민지 금융기구와 일본인 대주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인이 주도한 수혜조합 구역에서 적은 정부 보조금과 이자 부담을 거치지 못한 조선인의 중소지주의 몰락을 심했다. 자, 농사개량사업의 핵심은 일본식 개량농법의 보급이다. 그래서 이걸 경종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품종개량과 비효진과를 통해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는데, 지주층은 총독부가 알선한 전이 자금을 통해서 요때 지주라는 것은 대지주를 얘기해요. 통해서 하학비료와 수의조합비를 조달했지만 중소농과 소작농들, 그러니까 중소농이라는 거는 자작농부터 해서 중소농민 그 지주까지 이제 보시면 돼요. 외상 구입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됐다. 자, 여기에서 지주들은 조합비 부담을 소작농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문제 있으니까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1920년대 다른 그러니까 삼미진식 계획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